네, 안녕하십니까.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이 지금 현재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굉장히 변동성 장세에 국면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긴축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이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원재료 가격에 대한 그런 상승,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에 여전히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시장들은 지금 섹터마다 그리고 종목마다 개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장이 상승해서 마감을 하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저녁 보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빅스텝, 요즘에 말이 많죠. 자이언트 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시장은 빅스텝으로의 발걸음을 좀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빅스텝의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과거에 그렇다면 이 빅스텝의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리고 어떤 결과들이 도출이 되었나라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이면에는 특히 이제 파월이 최근에 폴 볼커라는 인물을 대두를 하면서 발언을 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빅스텝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빅스텝 시대에 이제 곧 하락장이 동반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동반하는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시장에서 버텨야 되는가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지금의 지금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슷한 시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그 1970년대 상황이 지금 현재 경제 시장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1970년대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 경제 상황이 흘러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폴 볼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상황, 인플레 시대의 상황 속에서 1970년대 인플레 시대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리고 그거를 끝낸 사람이 누군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자면 바로 그 사람이 폴 볼커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폴 볼커가 어떻게 등판하게 됐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지금 왜 파월이 폴 볼커에 대해서 답답한 듯이 발언을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꺼내게 되었는지 알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폴 볼커는 금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970년대에 폴 볼커가 나오고 나서 금리 인상이 무려 20% 이상 상승을 한 시기도 결국에는 있었습니다. 20%라고 한다면 정말 끔찍하죠. 쉽게 말해서 아파트 사려고 5억 대출 받았는데 1년에 1억씩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를 미루어 봤을 때 그 시대를 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까지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파월이 폴 볼커에 대해서 모멘트를 계속 말을 했는데, 이 말을 꺼낸 이유가 결국에는 파월도 금리 인상을 우리는 하겠다. 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변수에 의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좀 극단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파월이 볼커 얘기를 왜 꺼냈냐. 자, 지금의 경제 상황이,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한 이런 지금 경제의 불안정성이 나 때문만은 아니다.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었고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정부에서 나에게 압박을 건 것도 있었다라는 말을 폴 볼커라는 그 인물 하나로 대두를 해서 말을 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 폴 볼커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하냐. 자, 그때 이제 파월이 폴 볼커라는 단어를 한마디 하고 이제 전일에 21일이죠. 전일에 미증시 상승세 2%, 그리고 그 당일 그 발언을 하고 그 당일에 증시가 2%가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2%가 빠졌죠. 즉 총 하루 만에 4%가 빠지는 그 패닉장이 왔다는 거죠. 자, 패닉장이 오면서 이 폴 볼커가 도대체 누구길래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냐,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자, 지금 폴 볼커를 떠올렸을 때 지금 아시는 분들은 폴 볼커를 단순히 금리 인상을 좀 과하게 한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된다. 지금부터는 폴 볼커가 왜 금리 인상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원인 제공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닉슨 대통령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서 번스 연준 의장, 그리고 그 차후에 나오는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나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닉슨 대통령은 이제 조선시대 이제 선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이제 아서 번스 의장은 원균, 딱 봐도 뭐 좋지 못한 느낌이 나죠. 폴 볼커는 이순신입니다. 예. 그 증시 경제 상황을 구하러 온 이순신이라고 이해를 좀 먼저 인지를 하시고 들으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970년대에 이 닉슨 대통령이 일단 당선이 됐어요. 근데 닉슨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부분이 뭡니까? 바로 경기 부양책이죠. 자, 우리도 이제 얼마 전까지 대선 정책을 많이 봤지만 결국에는 경기 부양입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해서 경기 부양을 할 거야.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돈 쓸게. 여기다 돈 쓸게. 결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가 필요하죠. 즉 돈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푸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죠. 자,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가격을 의미하는데 그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무작정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초래가 되고 누군가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와 연준은 그 미세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바이든과 파월이죠. 바이든과 파월이 그 줄다리기를 하면서,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즉 코로나를 잠재우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압박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누군가는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파월이 폴 볼커라는 인물을 대두를 하면서 나 폴 볼커처럼 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쨌든 닉슨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원래는 윌리엄 마틴 연준 의장, 69년도에 윌리엄 마틴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연준 의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야, 우리 경기 부양할 테니까 양적 완화 좀 하자라고 요구를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연준 의장이 노해요. 싫다.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닉슨 대통령이 이 사람을 그냥 목을 이렇게 쳐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중간에 해임시키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 의장이 물러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바로 1970년대에 아서번스라는 연준 의장이 임명을 하게 돼요. 아서번스라는 연준 의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임명을 한 만큼 이 아서번스에게 이제 그때부터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우리 경기 부양시키고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시작을 하자. 라고 해요. 그러면은 임명을 당한 아서번스 입장에서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돈을 푸니까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말했을 때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를 잡아야 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바로 연준이죠. 연준이 이제 욕을 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연준이 욕을 먹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연준은 변명거리가 필요하겠죠. 그때 내놓은 변명거리가 이거는 경제 구조가 잘못됐고 이거는 지금 세상이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임금이랑 물가를 동결을 시켜줘야 된다. 이 발언을 합니다. 즉 양적 완화는 계속을 하는데 연준에서는 정부한테 그 책임 전가를 하면서 임금이랑 물가를 동결을 시켜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이제 하는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원리로 둘이 연준이랑 미국 정부랑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미국에 투자한 나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저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왜 하고 있지? 미국이 이 상태로는 답이 없다
라고 이제 느낀 다른 나라들이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달러를 미국한테 주면서 야, 나 이거 달러 줄 테니까 나 이거 금으로 좀 바꿔줘. 나 너희들 달러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을래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제 상환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죠. 정당하게 상환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근데 미국은 그때 당시에 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나 못 바꿔줘 라는 스탠스를 이 다른 나라들에게 시전을 해버립니다. 자, 그때 나타난 게 뭐냐? 바로 모라토리움이다. 예. 임금 물가에 대한 동결을 주장을 했고 연준에서 주장을 했고 그걸 보자 다른 국가들이 금을 상환을 요구를 하자 그거 지금 못 바꿔주겠어. 우리 금이 없어 지금 못 바꿔주겠어. 라는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되느냐. 자, 내가 이거를 믿고 달러를 언제든지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미루겠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즉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신뢰성이 굉장히 깨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태로 말하면 닉슨 쇼크 사태라고 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 세계 경제 상황이 불안하게 되죠. 야, 미국이 이런 약속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주변에서 보는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시초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닉슨 대통령은 또 어떻게 약을 파냐. 야, 지금 이렇게 달러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애들은 지금 저점에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투기꾼들에 불과해. 야, 국민들아, 나 믿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국민들을 안심을 시키고 나는 이제 그 투기꾼으로서 우리 시장을 지키는 나는 전사다라는 그런 좀 프레임을 씌우면서 계속해서 이 국민들을 안심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게 뭐냐. 자, 수입품에 관세를 10%를 부과를 해버리고 90일 동안 결국 임금이랑 물가를 동결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 순간 그 이후부터 세계 경제는 바로 충격에 빠지게 되고 미국 경기의 둔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과연 이 가장 큰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국 경기도 하락점으로 전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과연 지금 이 70년대 미국이 했던 것처럼 가격을 통제를 하면 정말 물가가 잡힐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라면이 1,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가 200원, 원재료가 200원이던 가격이 500원으로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올려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에서 올리지 못하게 야, 너희 그냥 계속 1,000원에 팔어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라면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핑계를 대서든 간에 이 라면을 생산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우리 공장에 불이 났어. 기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식용유가 너무 비싸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라면 자체를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뭐 땡땡 라면이 시중에 100개가 있었는데 이 라면 100개가 50개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100개였던 라면이 50개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 50개에 대한 라면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라면의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 정부가 가격을 이렇게 통제를 억지로 한다고 해도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국에는 라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닉슨 대통령이 이렇게 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바뀌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이제 멍청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으로써 경기는 나빠지고 인플레이션은 반대로 심해지는 그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은 일단은 멍청한 대통령이 한 명 일단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정책적으로 이걸 해지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닉슨 대통령은 그냥 초반에 그냥 자신만의 인기를 위해서 양적 완화를 공격적으로 연준에게 개시를 하고 임금 동결하고 물가를 동결해 버리는 그런 악충수를 두면서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원균으로 설명을 했던 아서번스 의장 또한 이 닉슨 대통령에 충실한 그런 거였죠. 그런 이제 서포터였는데 그 당시에 유동성 증가율이라는 것이 13% 정도 이제 되었어요. 13%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여기서 13%라는 수치가 나오면 연준 의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축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통화량을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해버립니다. 네, 기준 금리를 인하를 해버립니다. 네, 첩첩산중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닉슨이 시켰기 때문에 그 의장은 그냥 명령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아, 기준 금리 인하 시켜라. 알겠다. 금리 인하 시키겠다. 그러면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뭔가 좋아 보이고 이게 뭔가 내가 대출도 그냥 쉽게 받을 수 있고 뭔가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뭔 경제 활동이 자유로운 것 같아. 근데 실물 경제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닉슨 대통령과 아서번스 의장, 그 원균과 선조라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을 이 70년대에 시전을 했던 거죠. 자, 어쨌든 이 금리를 올리는 대통령은 이제 보통 인기가 이제 없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는 대통령 인기가 없고 금리를 내리는 대통령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닉슨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를 내렸던 거고 남미의 대통령 선거만 봐도 그래요. 남미 대통령 선거 보면은 이제 돈을 뿌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대선 때도 그런 정책들 당선되면 1년 안에 1억씩 주겠다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그걸 이제 또 누군가 많이 투표를 해서 1%가 투표율이 넣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돈을 뿌리면 그 자극적인 그런 소재로 국민들의 인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자극적인 그런 돈을 뿌리는 것들을 스마트하게, 직접적이지 않고 스마트하게 이렇게 돌려서 그 국민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을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닉슨 대통령과 이 아서번스 의장이 재선임을 위해서 자신의 대통령 재선임을 위해서 이런 걸 했던 거고 그 결과 결국은 심각하게 물가는 치솟게 됩니다. 실물 경제가 다 망가지는 거죠. 자, 이 눈 가리기 아웅식의 그런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에는 너무 심하게 치솟으니까 73년 바로 1973년에 그때부터는 긴축 정책을 좀 급하게 진행을 합니다. 야,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과속을 할 때 저 멀리 장애물이 있으면은 저 멀리 장애물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슬금슬금 브레이크도 밟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좀 자동차가 안전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까지 괜찮아, 야 더 밟아 하다가 바로 앞에 오니까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이제 나면서 자동차가 이제 고장 나는 거죠. 지금 그 브레이크에다가 사이드까지 채우는 상황이 그때 당시에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1974년 1월에 6%이던 기준금리를 8월에 11%로 올려버립니다. 보통은 이제 0.25pp씩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보통은 0.25pp씩 그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올리는 게 수순인데 지금 7개월 만에 5%를 올려버렸으니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청자분들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 주는 좋은 효과도 경제적으로 좋은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보통 야 금리 인상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금리 인상이 나쁜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급하게 했을 때 그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지금 파월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지금 어떻게 하면은 시장의 금리 인상을 잘 묻어낼까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금리 시대부터 그 올라갔던 그 물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누가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파월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폴 볼크 얘기를 꺼냈다. 아직 폴 볼크라는 인물이 나오진 않았는데 폴 볼크가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오일 쇼크.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이 주가가 그리고 경기가 아예 말도 안 되는 통제불능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유가라는 건 뭡니까? 오일이라는 건 뭡니까? 산업의 근간이 되는
그런 동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오일을 가져다가 써서 우리가 기업 운영도 하고 이렇게 자동차도 굴리고 기계도 돌려야 되는데 그 오일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 오일 쇼크가 나버리니 이 안 그래도 긴축도 안 하고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풀고 있던 정부에 완전 불을 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회복 불능 상황이 오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닉슨이 거기서 그때라도 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양적 완화를 해버립니다. 예, 거기서 또 양적 완화를 해버려요. 그런데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국민들도 이제 그쯤에서는 알아차릴 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묘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탄생한 게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가 그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원 소비자 물가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유가랑 곡물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를 유가랑 곡물을 빼버리고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지표로 봤을 때 곡물이랑 유가가 빠진 상태에서 지표가 나타나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안심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지표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근원 소비자 물가를 발표를 하고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믿었다는 거죠. 근데 곡물과 유가를 뺐는데도 소비자 물가가 또 올라가요. 거기서 또 식음료가 올라갑니다. 그럼 식음료도 또 빼버리고 또 소비자 물가를 다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체를 했다. 즉 수치를 조작을 해서 나 물가 관리 잘하는 정부야 라고 그렇게 이미지 프레임을 계속해서 씌웠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아서번스가 연준 의장 임기로 있었던 1970년부터 78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자그마치 이제 9%까지 상승을 합니다. 9%까지 상승을 해요. 여기서 바로 이 1979년에 이 폴 볼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폴 볼커가 등장을 해서 이제 아서버스가 어떻게 보면 싼 똥을 다 치워야 되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해결법은 딱 하나죠.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금리를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리를 많이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죽여야 되고 그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생각을 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의 해결 방법인 거죠. 결국에는 이 폴 볼커라는 사람이 와서 그 금리 인상을 시행을 하고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가 잡히면 그때부터서야 부양책을 실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폴 볼커는 와서 금리 인상, 단기간에 금리 인상을 집중을 합니다. 물가를 잡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근데 8월에 취임해서 10월 달에 금리를 단 하루 만에 4%를 올립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국에 15.5%를 만들어 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파월이 현재 빅스텝이라고 하는 금리 인상을 0.5bp라고 하는데 50bp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4%를 올려버린다. 그렇다면 0.25bp씩이라고 따졌을 때 32단계를 하루 만에 올려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충격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충격은 어마어마하겠죠. 자, 기업들 대출을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파산을 할 것이고 재무적으로 안 좋은 기업들 자연스럽게 정리를 될 것이고 그 기업들이 파산을 하니 실업률은 당연히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고 경제시장은 당연히 신음에 앓게 됩니다. 그 경제시장의 신음에 앓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만에 자기가 이제 다니던 직장을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이 이자를 내지 못해서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쫓아났어요. 그러면은 그 국민으로서 입장으로서 폴 볼커를 죽이고 싶을까요? 안 죽이고 싶을까요? 네,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연준 앞에 가서 이제 막 사람들이 도끼 들고 찾아가고 폴 볼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총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권총을 차고 다녔는데 그만큼 이 미국 그때 당시에 1970년대 미국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았고 폴 볼커는 이거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자, 당시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이었던 이제 카터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카터 대통령의 국민들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왜냐? 금리가 높으니까.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고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지지도는 떨어지겠죠. 근데 카터는 그 연준 의장,
즉 폴 볼커를 건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 또한 참모진들이 계속해서 레이건 대통령에게 이거 연준 어떻게 한번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하지만 그 레이건 대통령도 그 두 명의 현명한 대통령은 폴 볼커 연준을 터치를 하지 않아요. 자, 결론적으로 이 레이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히려 폴 볼커는 이 금리를 한번 더 올려버립니다. 금리가 21%까지 돼요. 예, 그때 정말 폴 볼커는 정말 살해 위협도 많이 받고 했지만 그거를 견뎌냈습니다. 결국에는 그 두 대통령과 폴 볼커가 견뎌냈고, 그 이후로 결국에는 그 물가 상승률 15%던 물가 상승률이 9%로 내려오게 됩니다. 9%게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4%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4%로 물가가 이제 내려오니 그때부터는 이 긴축을 풀고 다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힘든 시기를 겪고 이 폴 볼커와 그 두 대통령이 이제 미국 경제 시장에 다시 호황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부터 이제 엄청나게 장기 호황, 미 증시에 이제 장기 호황이 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폴 볼커가 지금 현재 정말 위대한 공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폴 볼커 얘기를 다 했는데 여기서 파월이 왜 폴 볼커 얘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지금의 미국 시장 상황이 위험하면서도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야 물가가 높으니 자기를 탓하니 나는 폴 볼커가 되어서라도 지금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증시가 4%나 빠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 하는 거는 결국 1970년대 그때 폴 볼커가 했던 그때 상황처럼 증시, 국민, 정부 모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월의 그 폴 볼커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좀 많이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다시 돌아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집을 잃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실직자가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또 희생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 그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또 대통령과 그 연준 의장,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있었기에 또 미국 증시가 다시 호황으로 갈 수 있는 발판으로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죠. 앞으로 이제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스텝이 일단 시작됐고, 근데 그게 이제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더 나아가서는 자이언트 스텝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파월이 폴 볼커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한 점에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하락장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방송에 나와서 항상 상승장만 있을 거예요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결국에는 저희는 주식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금리 인상이 엄청나게 단행이 될 때, 강하게 단행이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 보유를 많이 하는 거죠. 네.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주식시장이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들이 끝물이 돼 갈 때쯤, 그때 호황기에 우리의 다시 시드를 거기에 태워서 다시 올려보내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이러한 부분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또 안다면 확률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그런 변수가 아니고서야 확률적으로 그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그런 포트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훈련을 하시고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한
기법을 여러분들께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제가 거래량과 그 상승 추세의 시작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상승 추세의 전환형,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전환형과 그리고, 조정시, 재매수 구간, 그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에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의 패턴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점 양봉. 첫 번째는 저점 양봉이고요. 두 번째는 저점 전고 돌파. 즉, 저점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차트 패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점에서 양봉이 나오는 그러한 패턴.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죠. 여기가 고점인 줄 알았는데 더 고점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항상 또 인지를 하셔야 될 거는 이 차트 패턴의 가장 기본은 뭐다? 결국에는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거래량. 예. 자, 저번 시간까지도 거래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도 거래량이 항상 동반을 해야 된다. 자,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서도 이 저점에서 나오는 양봉, 그리고 저점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 그리고 고점에서 양봉하고 또 양봉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지만 거래량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크나큰 손실을 또 입으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란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패턴으로 자, DIC라는 종목입니다. 이 현재 보시면 자, 저점에서 자, 하락이 내려오고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과 함께 이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나타나는 이러한 패턴을 의미를 하는데, 자, 이러한 패턴을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IC. 자, 보시면 2021년 6월달 차트죠. 자, 2021년 6월 달에 이러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죠. 2021년 6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점에서, 차트가 저점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 나오는 양봉들이 존재를 합니다. 양봉들이 존재를 하고 그 이후로 더 가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죠. 자, 거래량과 함께 이 저점 구간을 깨는 이러한 양봉. 중요한 건 거래량이 한번 터져줘야 된다. 거래량은 어떻게 터져줘야 된다? 그 전에 거래량보다 더 높게 터져줘야 된다. 이 거래량과 함께 터지는 양봉 이후에 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형님들의 물량, 즉 세력들의 물량인데 이 세력들의 물량을 여러분들께서 안고 가다 보면 이러한 기다림 끝에 결국에는 하나의 더 양봉이 나온다. 자, 그 하나의 양봉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이 거래량 이후에 이 거래량을 돌파를 하는 거래량은 나와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여기 제가 하나 임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임으로 그렸을 때 이 장대 음봉과 함께 나오는 거래량은 정말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나오면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 하지만 이 거래량을 터트린 이후에 양봉과 함께 거래량을 터트린 이후에 이 거래량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즉 세력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결국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자, 저점 양봉, 바로 그 패턴이 저점 양봉이고요. 그 예로 DIC 종목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치환불 굉장히 익숙하죠.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치환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이치환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튀어나오는 이러한 거래량과 함께 동반하는 양봉. 이거는 이제 2022년 올해입니다. 자, 올해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줄여봤을 때 이 저점에서 나타나는 이 양봉.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저점에서 지금 저점을 이어가다가 여기서 양봉, 거대 양봉과 함께 이러한 거래량이 함께 동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날 또 양봉, 그 다음날 이후로 주가가 이제 가더니
결국에는 한번 이러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결국에는 이 주가에 큰 상승세를 이끈다. 즉 이거를 매수했을 시에 굉장히 큰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저점에서 발생하는 이 양봉을 결국에는 잡아내야 된다는 건데, 자, 이러한 패턴이 자주 나올까요? 자주 나오지 않겠죠. 지금 여기도 이치환불도 보시면은 8월 달부터 2월 달까지, 8월 달부터 2월 달, 즉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하방 추세를 보이더니 그 이후에 드디어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치환불 이런 한 종목만 기다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죠. 저희는 매일매일 차트를 봐야 됩니다. 매일 5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차트를 보면서 이러한 패턴을 찾아내고, 이러한 패턴을 찾아낸 이후에 이 기업이 가급적이면 재무가 좋은지, 매출액,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내가 내일 진입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적어도 이제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이 어려운 시장, 특히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 자, 이치환불도 마찬가지로 지금 22년 1월까지 쭉 하락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 양봉과 거래량을 발견한 순간부터 굉장히 큰 상승세로 가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날에 양봉이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날에도 양봉이 나왔어요. 자, 이 두 개의 거래량을 합친 거래량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이상의 거래량과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에 이 종목의 세력은 존재를 하고 그 세력은 결국에는 이 주가를 끌어올려준다. 이러한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을 보시면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죽은 차트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저거 뭐 죽은 차트로 당연히 누구나 설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러면 직접 여러분들이 HTS를 키셔서 해보시는 걸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직접 해보셔야 또 이게 정말 확률적으로 또 수익률이 날 수 있는 매매 기법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 방송만 보시고 그냥 죽은 차트 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 안 봐라고 하시기 전에 차트를 켜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그러한 노력 정도, 정성 정도는 보여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 자,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의류 OEM 그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금 현재 기업이죠. 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020년 8월달 차트입니다. 2020년 8월달 차트를 보시면, 자, 2020년 8월. 자, 여기입니다. 자, 8월달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거래량과 함께, 자,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양봉 하나가 솟아오릅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하나가 솟아오른다. 근데 여기서 거래량의 기준을 잡으실 때는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거래량 기준을 잡으실 때는 최소한 전 고점의 거래량은 뛰어넘는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전 고점의 거래량은 뛰어넘어야 이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 저점을 조금이라도 뛰어넘지 못했다면 가급적이면 그냥 진입을 안 하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 찾으면 되죠. 네. 하지만 이렇게 뛰어넘는 거래량을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적극적인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영업무역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이후에 상승세 이후 또 계속해서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결국에 이 영업무역은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거치면서도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항상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턴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기대 수익은 얼마다? 바로 5%에서 10%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을 잘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5%에서 10% 정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리 효과로 계좌 선순환의 그 복리 효과로 여러분들의 시드가 점점 불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5%에서 10%를 얻기 위해서 차트를 하루에 500개에서 1000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숙달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 차트 한 개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말 초 단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기법들을 모두 익혀야 되고 그 기법 속에서 그걸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되는 애다 안 되는 애다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5%에서 10%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세력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딱 주는 만큼만 시장에서 주는 만큼 5%에서 10% 정도의 수익만 우리는 편취하고 다른 거를 찾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여기서 오랫동안 이 종목에 있는다고 수익률이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러한 패턴, 이러한 맥점을 발견을 해서 진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5%에서 10%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가져가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패턴입니다. 저점, 전고점 돌파. 아, 자, 어렵죠. 저점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애들입니다. 결국 기반에는 거래량이라는 거죠. 바로 이제 종목은 도원 시스템즈이고요. 2020년 자 10월 차트입니다. 2020년 10월 차트. 자 여기 보시면 2020년 10월이면 자 여기죠. 자 10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횡보 구간, 이 횡보 구간 중에 하락 구간이 아닙니다. 이 횡보 구간 중에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여기 지금 전고점. 자 전고점은 아시죠? 시청자분들 전고점. 전 고점. 네. 전고점이 바로 여기죠. 전에 형성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그 거래량을 터트린 그런 패턴입니다.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을 터트리는 패턴. 자, 이러한 패턴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좀 무서울 수가 있겠죠. 슈팅이 나오고 나서 보통은 급락이 동시에 나오던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거래량을 봐야 된다. 이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을 뛰어넘었는지. 자, 매수의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을 뛰어넘었다는 건 뭡니까? 이 봉 자체가, 양봉 자체가 매수세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양봉이 아니라 위에 꼬리가 달려요. 꼬리가 달린, 윗꼬리가 달린다. 그 말은 뭐다? 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 하나의 완전한 양봉보다는 확률이 떨어지는 게 바로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부분은 거래량과 함께 터진 퓨어한 양봉, 종가와 고가가 거의 일치하는 그런 양봉들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 자 동원 시스템즈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온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가격이 37,100원까지 올라갔죠. 자 25,000원에서 37,100원. 자 12,000원의 차익을 25,000원에서부터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거의 40%에서 50%에 달하는 수익이에요. 물론 이거는 분할 매도를 5%에서 10%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상승 추세의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에서 잡아낼 수 있다면 결국에는 하락장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섹터 보시면서 느꼈죠? 어제 이제 인수위원회 하면서 드론 얘기하고 뭐 원전 얘기하고 바이오 얘기 하면서 그런 애들이 오늘 상승을 했다는 거죠. 왜냐? 시장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예, 변동성 장세 그리고 하락 장세에서는 조그마한 이슈에도 그 섹터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 몰리는 수급, 그 몰리는 수급을 첫 번째로 캐치를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주들, 몇몇 대형 바이오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급이 몰린다는 거죠. 하락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특히나 더더욱더 거래량이다. 자 하락장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쯤이면은 이 종목의 저점이겠지. 자 여기는 더 이상 깨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 거래량을 알고 나서부터는 전혀 그러지가 않습니다. 자 저점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혹여나
나올 수 있을지라도 거래량이 없는 그런 기술적 반등은 결국에는 다시 하락으로 가게 되어 있다. 즉, 이 저점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즉 세력이 들어와서 관리를 해줘야만, 이 기업, 이 주식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만 다시 힘차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기술적인 그런 지표들, 뭐 지지저항이라든지 뭐 쓰리바닥이라든지 그런 거 굉장히 다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에는 거기에다가 거래량이라는 지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확률 높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림이죠, 하림. 자, 하림 같은 경우, 자, 하림 최근에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자, 하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정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량. 자, 거래량이 여기 지금 그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거래량이 터지게 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전 고점이 어디입니까? 자, 전고점. 자, 보시면 여기. 자, 여기로 할게요. 이날 음봉이 떨어진 시가를 전 저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꼬리가 달렸습니다. 꼬리가 달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꼬리가 달렸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이제 단순한 매수세로 이루어진 걸까? 매도세의 양은 어느 정도 되고 매수세의 양은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자, 그래서 다음 거를 봤어요. 다음 거를 봤는데, 음봉이긴 하나 거래량이 없습니다. 음봉이긴 하나 거래량이 없고, 다음도 또 떨어져요. 근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뭐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 자, 이러한 거래량을 터뜨리고도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 바로 어디서 알 수 있다? 이 거래량이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터지지를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황에 맞게, 그리고 차트의 그런 위치에 맞게, 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은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세 가지의 패턴, 세 가지 저점에서의 양봉, 저점에서의 전고점 돌파, 그리고 고점에서의 양봉, 이 세 가지 패턴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매매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실 분들은 적어도 뭐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 훈련을 이제 한 주씩 하는 겁니다. 한 주씩 해도 충분하니까요. 한 주씩 해보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꾸준히 돌려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자, 보십시오. 자, 이 전까지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죠. 자, 확대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까지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여기 아직 세력이 존재를 하는구나. 근데 이 거래량과 함께 다시 한번 양봉이 떴어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양봉이 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확실히 세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 거래량, 그 이전의 거래량 뛰어넘는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상승세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하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은 예시가 두 가지나 있어요. 자, 두 번의 저점 전고 돌파를 이루어냅니다. 자, 바로 2020년 1월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 1월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죠. 자, 전고점을 돌파를 좀 강하게 하면서 이 거래량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래량이 나옵니다. 자, 이전에 그 고요한 그 파도 속에, 바다 속에서 하나의 엄청난 파도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거래량과 양봉인데, 이 거래량 이후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고가 플레이를 이뤄나가더니 결국에는 끝없는 주가 상승의 그런 랠리를 시작을 합니다. 네. 결국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 거래량 이후에 추세를 전환을 시키는 그러한 모멘텀을 발견을 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한번 발견이 되었고, 자, 두 번째. 자,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다가, 종가를 차트를 보다가, 자, 보아하니, 이런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네요. 이런 의미 있는 거래량을 놓칠 수가 없죠. 자, 이런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고, 내가 이거를 오늘 뭐 종가에 들어가 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마음을 먹고,
이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지, 이 거래량이 없이 그냥 전고점을 뚫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거래량을 기반으로 자, 고가 플레이를 하면서 그때 이후로 또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팁. 자, 이 거래량을 또 뛰어넘는 거래량이 또 나왔죠. 또 나왔습니다. 이 거래량이 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재매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이 이전에 뛰어넘는 거래량이 출현을 하고 여기에 동시에 퓨어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종가와 고가와 똑같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로도 또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엄청난 고가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28,400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 이거를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표식을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일철강, 그리고 KC피드, 팜스토리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고점에서 나오는 거래량. 근데 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이전의 거래량을 훨씬 뛰어넘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조정, 3일 준 이후에 그 이상을 뛰어넘는 또 수익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KCP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KCP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면 이 거래량, 이 역사적인 거래량 이후에 또 한 번 수익권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양봉이 또 뜰 수가 있다. 그게 포인트다. 자, 팜스토리 보십시오. 자, 팜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이전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네요. 오늘 이러한 양봉을 나올 수 있는 확률적으로 있다. 그런데 이 고점 양봉 매매 패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제가 드린 1시간 동안 굉장히 빠르게 특히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일단 좋겠고, 그 도움이 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사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게 알고 보는 거랑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는 것부터가 50%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시간에 단순함은 최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어렵다는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단순함으로 기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런 투자 습관을 길러가고 그런 반복적인 매매를 하면서 단순하게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간다면 그 단순함은 결국 많은 큰 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으로 변해서 여러분들께 큰 선물을 안겨줄 거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함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그 7시부터 제가 7시부터는 좀 약간 빠듯하니까요. 7시 5분에서 10분 동안 제가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투자클럽에서 투자클럽 들어오셔서 이제 방송을 켜놨으니까 들어와서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심화 과정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하락장에서도 살아남기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